지난주 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최측근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사망 원인을 두고 해석이 너무도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찰의 강압수사, 정말 먼지털이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위 사람 5번째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민주당 당내에서 이제 비명계 측은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 업무 경험에 의하면 아마 이 전 비서실장 이분은 이재명 대표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관련된 영장에도 기재가 되지만 주로 성남 FC 사건에서 네이버 등 이 133억 제3자 뇌물 수수죄 관련돼서 거기에서 당시 성남 시장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네이버 측과 협의도 하고 그 의사 전달도 하고 네. 거기 정진상 이분과 같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이게 제3자 뇌물 수수가 본인이 공범으로 기소되면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게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분 정말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아마 노후에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그 자산이 연금밖에 없을 텐데 재직 중 범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처벌 수위에 따라서 연금이 반으로 줄거나 또 못 받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 생활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에서는 항상 그 의뢰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영수 전 비서실장도 그걸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하자면 징역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압박감, 네,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정확하게 두 군데로 나뉘게 됩니다. 친명계는 당연히 두둔을 하고요, 비명계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나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친명계는 이게 결국 이제 검찰 압박 수사 때문이니까 우리 책임 없다는 거고,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적어도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가 이제 거의 최상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나가서 이번에 영장 청구된 관련된 사안, 성남 FC 사안 이런 사안 관련돼서 이제 기소가 되게 되면 정말 앞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도 더 낮아지고 그럴 상황이 오지 않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 최근엔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계속 당대표직을 고수하면서 총선에 참패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 못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시기에 이르렀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연말 정도에 이렇게 대표직을 사퇴하고 백의정군하고 하면 만약에 총선에도 이기게 되고 본인 뭐 나머지 2024년, 2025년까지 본인의 그 이 사법 리스크 벗어나게 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른바 전략적 후퇴 뭐 이런 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민중당 내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에 또 최측근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주로 비명계 측에서 이제 초기에 이렇게 퇴진 요구를 하다가 이제 약간 수그러들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랄까 이제 물러나라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다시 당선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인적 쇄신도 하나의 뭐 민주당 쇄신 방안 중에 하나다 하면서 이제 현재 민주당 지도부로 보면 대부분 다 친명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중요한 사무총장 내년 총선에도 공천 실무를 맡게 될 사무총장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아마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도 좀 수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 전략 TF 관련돼서 그 단장을 우리 지역에 이기호 의원을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왔죠. 네, 이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인적 쇄신 요구를 좀 받아들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5월 초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제 후임 원내대표 선출할 때 과연 계속 친명계로 가느냐 아니면 그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원내대표를 미느냐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쌍방이 좀 더 충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앞으로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다뤘었고 또 예측도 했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김기현 당대표 당선자가 52.93%의 득표율로 1차에 끝냈습니다. 그 분위기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그때 저도 1차에 끝날 것이다. 결선 투표 대단하십니다. 안 갈 것이다고 네. 이제 예측을 했는데 왜냐하면 주위의 당원들 만나보면 권리당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정당이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로 서로 뭐 친윤이냐 아니냐 또는 네. 뭐 이게 땅 투기 관련된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혁신 이런 주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시기적으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물러나고 나서 약 8개월 동안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정권 교체 이후에 특히나 거대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이 여의도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선출하는 게 더 먼저다. 그러다 보니 김기현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더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내용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이니 나름 개혁을 내세우는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천하용인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되지도 않았고 또한 네. 지지율 역시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아무래도 오로지 화두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안정적인 어떤 그 지지 기반 또는 네. 동력을 그러니까 밀어주기 위한 그런 전대여서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도 혁신적인 전당대회라기보다는 그 반대였다라는 생각에 조금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혁신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또 그런 면모는 좀 부족했었고 아마도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이제 양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 이제 그때 이제 혁신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최근에 또 재미있는 정치 신조어가 이 김기현 당대표 당선자의 지도부 발표에서 나왔는데 연포탕, 예,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듣는 메뉴인데 그 연대, 포용, 탕평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연포탕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그러나 이게 그 발표한 것과 다르게 윤심 일색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당선된 후보들 몇 면을 보면 전부 다 이른바 이제 친윤에 가까운 분이었고 심지어 통상 지역 안배라든가 계파 안배로 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지금 강대식 의원을 지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 역시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는 뭐 친유승민계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이미 지난 뭐 일련의 과정에서 친윤으로 이렇게 바꿔 탔던 그런 분이죠. 네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연포탕 좋아합니다. 예. 김기현 대표께서 이렇게 구성한 연포탕은 이른바 친윤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재료가 낙지 아닙니까? 네. 네. 뭐 가득 넣긴 했지만 담백한 맛을 내는 데 필요한 야채 이런 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연포탕이 제대로 맛을 못 내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맛집의 연포탕이 되지 못했다. 예. 네, 무엇보다 특히 좀 같이 경쟁을 했던 인물들과 조금 가까운 관계가 있는 분들은 등용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분들의 거취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최종 4인 경쟁을 했었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다음 총선에 수도권 뭐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원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다짐을 했고 오늘 낮에는 아마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난 걸로 보입니다. 거기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겠다. 그랬고 뭐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는 좀 충분한 뭐 통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포탕은 좀 부족했지만 네. 추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뭐 지원을 위해서는 아마 각 후보들이 이제 단합 뭐 그런 형태로 네.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걸림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과학기술 분야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제 거절을 했어요. 다른 그렇죠. 후보들과의 회동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는 16일에는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열리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일본은 곧바로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문제다라고 또 단언을 하기도 한 상황이죠. 네, 뭐 제3자 배상 방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성과를 지켜보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요 의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죠? 예, 이 한일 관계는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뭐 이런 아픈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가장 힘든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국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강제징용 해법 관련돼서 그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청구를 했지만 다 기각이 됐고 네. 우리 법원에서 한 게 2018년 받아들여졌죠. 그러다 보니 양쪽 정부에서 서로 양쪽 사법부의 판단도 다르고 정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계속 병행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뭐 수출 규제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는 지소미아 관련돼서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요. 강제징용 그 해결 방안은 저도 참 만족스럽지 못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대부분이 눈높이에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당사자들도 거부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제 이 피해 직접 지금 살아계신 당사자 또한 유족들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아닙니다. 이제 국제관계 외교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과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느냐. 네. 다른 국가와 관계에서는 우리 의사대로 관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하는데 한미일 공조 어떻게 이뤄내고 북핵위기, 뭐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힘을 합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많이 부족했지만 이번에 16, 17일 1박 2일로 기시다 총리를 만나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네. 98년 김대중하고 우리 교토 공동선언 있었잖아요. 네. 그 관련돼서 이제 통절한 반성,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수준의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수출 규제 관련돼서는 당연히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WTO 제소도 당연히 철회하겠죠.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돼서도 이제 한미일 공조가 이제 안보 전략에 있어서 공조가 꼭 필요하니까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내야 될 것으로 아무튼 16, 17일 1박 2일 일본 외교를 통해서 그런 성과들을 과시적으로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성과들을 과연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소식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감사원이 개교 1년 만에 한정공대 적법성 감사에 나섰습니다. 한정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문을 연 학교인데 강기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개를 넘어서 대한민국 인재 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록 도지사 역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마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이른바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변호사회 이른바 한변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개시 결정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정공대 관련돼서는 초기에 약간의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상황에서 신설 대학을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위치에 있어서도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예를 들자면 광주 과기원도 있고 네. 그리고 그 특화대학에 뭐 전기과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정공대 부지 제공한 거기 약 75만 제곱미터 중에 40만 제곱미터를 학교 부지로 내고 나머지 35만 제곱미터 거의 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대가로 과연 이것도 적절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1조 6천억 정도의 추후에 2031년까지 들어가는 비용 중에 1조 정도를 우리 한전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전이 작년에도 31조 정도 적자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전이 과연 계속 지원할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전력 생산 기반 기금이 전기 요금의 3.7%가 그 돈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전공대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인재들이 여기서 반드시 그 육성되고 또 그 네. 인재들이 정말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매년 500억의 지원이 국가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못 받게 되면 결국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에 저도 적절한지 이게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추후 저희가 관심을 모아야 될 것은 문제점은 반드시 해소를 하고 네. 한전공대가 계속 이렇게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커나갈 수 있게 정부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정치권에 힘을 합쳐야 되고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감사가 3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 반발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사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 이야기 송기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